오늘 노벨상 발표가 나게 돼 있는데 아직 아마 발표가 안 났을 거예요. 네,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안 났죠. 예. 하다가 혹시 중간에라도 발표가 나면 났습니다. 났습니까? 네, 됐어요. 예. 힉스가 됐습니까? 네. 왠지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부로 제목만 났어요, 지금. 힉스가 됐군요. 예, 좋아한 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힉스 입자 얘기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힉스 입자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기대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 그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요 며칠 전에 언론들의 힉스 입자 관련 기사들이 갑자기 뜨면서 막 포탈 검색어 1위하고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이 있나 하고 봤더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학 같은 소리 한 해 상대성 이론편을 하셨던 이종필 박사님, 원래 이분이 그 소립자 쪽의 전문이시니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종필 박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종필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 다름이 아니고요. 네. 그 힉스 입자가 네. 갑자기 새로 발견된 것처럼 지금 언론에 나오고 난리네요. 네. 뭐 무슨 일인가요, 지금? 제가 보기엔 별일 없는 것 같고요. 그 소스가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인데 네네. 거기서 보도한 내용이 뭐 사실은 학계에서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 학문적으로 별로 새로울 건 없어요. 사실 그 작년 7월 4일에 이제 관측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네. 그리고 그 관련된 논문들이 나왔고 그리고 올해 초에 그 국제학회에서 이제 새로 발견된 입자가 정말로 힉스 입자냐 그 정체를 규명하는 연구들을 수행한 결과들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네. 3월 달에. 네.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따르면은 그 표준 모형에서 예측한 그런 성질들을 갖는 것으로 좀 더 이제 그 결과가 컨펌이 된. 그리고 그 결과들이 다시 올해 여름, 초여름경에 또 국제학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 국제학회 때 발표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그 학술지에 실리면서 그거를 보도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뭐, 새로운 어떤 내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날짜로는 이제 내일이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발표가 지금 녹음 시간으로는 내일인데, 그것과 연관해서 마이니츠가 어떤 뭔가 냄새를 맡았거나, 힉스가 혹시 뭐 이제 그것 때문에 괜히 이거를 또 다시 좀 크게 보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럼 마이니치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걸 국내 언론이 받아가지고 받아서 갑자기 무슨 대단한 발견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포털의 검색어 1위가 힉스 입자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홈페이지도 방문객 폭주하고 그러니까 학계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유. 진짜 뭐 의문이 다 풀리네요. 별일 없다. 별일 없는데 아무래도 노벨상 시즌이니까 노벨상. 그리고 힉스 입자와 관련된 분들이 받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방송이 나올 때쯤 되면 아마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네, 그러겠죠. 지금까지 이종필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언론들이 좀 뻥튀기를 한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간에 노벨상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뭐 맞는 것 같고 받았다고 하니 한동안 또 화제가 되지 않을까. 네, 최근에 그 노벨 물리학상이 이 정도의 사람들이 관심을 받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힉스 입자 우리 봄부터 듣던 얘기지만 자꾸 헷갈리는데 이 힉스 입자란 게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뭐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혹시 K 박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종필 박사님한테 물어보셨어요, 좀? 그러게요. 어제 바빠가지고 딴 생각하느라 못 물어봤습니다. K 박사님이 대신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아서 공부를 좀 했어요. 네네. 노벨상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렇군요. 그게 뭐죠 이게? 다시 한번. 입자의 질량을 부여해주는 입자. 그래서 신의 입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질량을 부여해준다. 신의 입자라는 거는 질량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신의 입자라고 말하는 건가요? 힉스 입자가 없으면 그 전의 이론으로는 그 입자들이 질량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질량이라는 게 입자의 고유한 성질인데 그게 없으면은 물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질량을 가지게 해주니까 신의 입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신의 입자라는 이름이 물리학자 레드만이라는 사람이 붙였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그 God Particle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원래 쓴 제목은 Goddamn Particle이었대요. 왜요? Goddamn Particle이었는데 출판사에서
제목을 그렇게는 못 붙인다. 네. 그래서 가드 파티클. 비속어니까. 네. 네.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닌가요? 이제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걸 알아내야 되겠는데 그 실험적으로는 알아내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참 연병할. 예, 연병할 예, 그런 의미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그럼 질량을 부여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사람은 자꾸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 17번째 입자가 뭘 싣고 다니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16개의 입자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질량을 부여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 따위가 상상이 되는데요.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저도 잘 모르고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표준 모형을 보면은 현재까지 17개 입자로 우주 전체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력은 제외하고. 네, 그래서 16개 입자들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하시면 돼요. 대칭적이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이제 서로 상쇄되는. 그렇기 때문에 질량도 상쇄가 되어서 질량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대칭성이 깨져야 되거든요. 2008년도 노벨 물리학상이 대칭성이 깨진다는 이론, 그게 이제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라는 이론인데. 자발적 대칭성 깨짐 이론. 네. 이게 원래 진짜 공식 명칭이에요. 저도 겨우 외운 거예요. 네, 그걸 일본 사람이 남부 유이치로라는 사람이 2008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이론이 나온 거는 1960년대에 나왔는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게 원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에 드러나면서 대칭성이 깨지면서 실제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렇게 대칭성이 깨질 때 질량이 주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새로운 입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힉스 입자. 약간 고민도 있었다고 하는 게 힉스 입자를 제안한 사람이 힉스 혼자가 아니고 대여섯 7명 정도 된대요. 그 중에서 10명밖에 못 받으니까 저도 힉스 말고 누가 받았는지 아직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관련된 사람들이 또 받았겠죠. 그렇군요. 이름을 붙여놓는 게 짱이라니까요. 그렇죠. 딱 찜을 해놓으면. 네. 이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었겠죠, 그래도? 그렇겠죠. 네. 나이가 제일 많거나. 나머지 조교들? 나머지 조교들은 거의 독립적이에요. 다 따로. 같이 일을 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독립적으로 다. 그렇군요. 아무튼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는데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표준 모형이 맞다라는 게 현재까지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론을 세워나가는 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칠판에 뭔가를 막 열심히 수식을 쓰고 계산을 하면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표준 모형이라는 거는 뭔가 관찰하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결국은 막 이렇게 발견되고 이러는 게 이 문외한의 입장에서 진짜 신기한 되게 신기하죠,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수학 풀고 할 때 막 정말 싫잖아요, 수학.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근데 그 수학에 계산하는 건 힘들지만 저는 어렴풋이 느꼈어요. 이건 되게 위대한 거다, 뭔가. 왜냐하면은 저한테 궁금했던 거는 무한수렴 같은 거 배우잖아요. 점근선 이런 거. 저는 수학 시간에 어떤 거였냐면은 그래프에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그려요. 그래서 이게 Y축이나 X축에 무한히 가까이 다가간대요, 선이. 그 개념을 생각해 봤어요. 무한히 가까이 다가가는 건 뭘까? 몇 달을 생각하다 보니까 안 풀고 왜 저게 가능한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동안 수학 점수는 받았고. 네, 수학 점수는 빵점, 진짜 빵점.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생각하시고 수학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과학과 인문학이 만나서 과학은 사라진.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우고 봐야 되는 게. 그래야 됐는데. 그게 그러니까는 관념 세계와 실제 세계를 혼동을 했던 거죠, 내가. 수학은 관념의 세계, 추상의 세계고 수학에서의 이 선이란 거는 기차 레일이나 내가 연필로 그은 선이 아닌 거죠. 그건 다 입체니까 사실은. 넓이도 없고 높이도 없어야 되고 그 길이, 위치와 길이 이런 것들만 존재하는 관념이더라고요, 선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선에 무한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지. 기찻길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선은 반드시 닿게 돼 있다.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칠판 보다가 알아냈어요. 별로 쓸 일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 외에는. 수학 시간에 가르쳐줘요. 이게 개념분이라는 거. 나 완전 1학년 때 알았는데. 우리 수학 시간에 가르쳐주거든요. 우리 지방이라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런 관념적인 개념들이 나중에 실제하는 걸로 드러나는 그 점이죠, 그 점. 네, 이 관념이 실제하고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추상. 그게 반물질이라는 것도 그렇게 발견됐어요. 그 수식을 풀다 보니까 그 허수가 나오는 거예요. 허수. 네. 허수가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폴 디렉인가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반물질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 실제로 있었거든요. 양자역학적 개념으로 제가 이런 허수 공간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쩌면 수학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것은 우주에 모두 존재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주에 그 정해진 실체가 있어서 그거를 수학으로 풀어낸다라기보다는 수학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 게 필연이 아닐까. 옛날에는 어떤 관찰된 사실을 통해서 이론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이론을 가지고 과학적인 현상들을 예측해내는 게 그것도 굉장히 정확히 예측해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론 물리학자들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게. X 입자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별 온도 얘기를 하다가 가스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다른 얘기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그 지적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요. K 박사님이 틀리신 건가요? 별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맞고요. 가스레인지 부분은 틀렸죠. 그렇군요. 가스레인지는 제 전공이 아니라서. 과학자들이 이래요. 이러면 나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가스레인지가 파란불이 나오는 건 그 흑체 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온도가 이제 붉은색보다 높긴 하지만 흑체 복사처럼 그런 파란색은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일산화탄소가 탈 때 파란색 불꽃이 나온다고. 일산화탄소요? 네. 그래서 그 붉은색이 될 때는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붉은색이 되는 거고 완전히 연소가 될 때는 파란색이 나온다고. 그런 식의 얘기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흑체 복사는 뭐죠? 흑체라는 건 입사되는 모든 열을 흡수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열을 방출하는. 그래서 이제 흑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빛이 온도로만 결정이 되는 복사. 그게 흑체 복사. 가스레인지는 그걸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화학 작용들이 대기 중에서 타는 거고 연료가 있고 하니까 따로 그렇군요. 정정보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때 온난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기사가 나오는데 온난화다 아니다 뭐 무슨 너무 많은 의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북극에 뭐 얼음이 늘고 있다 줄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해주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판단을 하거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불만은 그 의견이 하나 있으면은 언론은 반대 의견을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게 두 개 동등한 것처럼 그 보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고 아주 극소수가 그 온난화가 아주 많이다라는 의견이 언론이 보도될 때는 마치 동등한 것처럼 반론권이란 게 있으니까 반론이 나오긴 하지만 나오긴 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실제 상황은 뭐 9대1 거의 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 그 잠깐 보도됐던 건 북극의 이제 얼음이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근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가 1, 2년 차이로는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작년에 최소로 줄었어요. 작년에 북극이. 그 최소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줄면은 다음엔 조금 늘기 마련이거든요. 그 경향적으로 볼 때는. 그걸 보고 이제 다른 차원의 움직임을 갖고 착각을 한 거고요. 항상 그 데이터에서 중요한 건 경향성이거든요. 경향성을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로 들어가면 틀린 글로 나올 수가 있죠. 과학도 그렇고 딴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는 사전 지식이 좀 없고 또 때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단순 데이터 보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데 사실은 그 전체적인 맥락을 또 알아야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런 케이스겠군요. 지금부터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조선의 전문 연구원이 우주에 떠다니는 물체를 24시간 감시하는 장치를 개발했다. 이 장치로 수십만 개에 이르는 우주 쓰레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주 공간에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음 소식. 화성의 흙에서 다량의 물이 발견되었다.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의 활동 결과 흙 28리터의 물 1리터가 포함되어 생명의 가능성은 물론 미래 화성 탐사에 유기하게 사용될 것이다.
괜찮았어요? 근데 저희 웃기려고 한 거니까 잡아가시면 안 돼요. 천문연구원이 우주에 떠다니는 물체를 24시간 감시하는 장치를 개발했다. 이 장치로 수십만 개에 이르는 우주 쓰레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주 공간에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떴는데 네. 제가 이 뉴스를 딱 보고 떠오른 게 뭐였냐면은 그래비티 영화요. 네. 그 시사회를 봤거든요. 네. 다 같이 가서 봤죠, 사실은. 네. 그게 이제 우주에 떠다니는 물체하고 네. 우주 왕복선하고 충돌하고 네. 또 ISS하고도 충돌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우주에 떠다니는 물체라는 게 지금 그걸 의미하나요? 이 천문연구원이 본다는 게? 비슷하죠. 그런 것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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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쓰레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 영화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돌다가 막 다 네. 부시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게 실제로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나요? 실제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 부분은 저보다 오랜만에 모시는 우리 K2 박사님. K2 네.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K2 박사님. 네. 그래서요? 다짜고짜. 전 거꾸로 오히려 의심이 드는 게 네. 그 우주 쓰레기가 많다 하긴 하는데 이제 지구 크기나 주변의 공간의 크기를 봤을 때 네. 그 쓰레기들이 떠다닌다고 해도 과연 그게 이제 영화 속에서처럼 그렇게 사람을 공격할 정도로 그렇게 뭐 확률이 높게 다가올 건가? 그렇지 않지 않을까? 예. 그런데 저도 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화는 굉장히 막 실감나게 리얼리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체 궤도에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특정한 궤도에 많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위성들이 그 궤도를 많이 돌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그래비티 영화가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인데 네. 그 궤도의 근처에 많이 있어요. 특정한 궤도에만 몰려 있으니까 그 궤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같은 게 이제 수명이 다 하고 그러면 그냥 냅둬요 거기? 냅두죠. 일부러 네. 부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부수는 게 위험하다는 게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이잖아요. 실제로는 네. 그렇게 일부러 부수지. 실제로 부순 적이 있어요. 네, 중국에서 한번 그 2007년인가 8년인가에 부서서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 미사일을 쐈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럼 뭐 뭘로 부셨을까요? 미사일을 쐈. 아마도? 아니면 두 개를 서로 충돌을 시킨다. 충돌을 시킬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부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영화를 보면서 좀 옛날에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어떤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 반지의 제왕도 그런 거였거든요. 너무 큰 배경에 너무 많은 뭐 괴물에 사람에 이런 게 뭐 등장을 하니까 CG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거의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규모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뤄내는데 결국 하나씩 저는 보면서 이것도 이런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우주에 나가 있는 그죠. 네, 정말 엄청났어요. 정말. 저는 그 영화 보고 우주에 나가게 됐다는 생각이 괜히 위험하게 막 쓰레기 돌아다니는데 그죠? 그거 보니까 진짜 너무 나가고 싶던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완전 진짜 거기에서 지구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정말 제대로 우주 이용할 거 아니면은 나가봤자 요만한 현창으로 실제로 보는 거는 그렇죠. 오히려 영화로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을까 이유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K2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진 갤럭틱인가 그런 미국의 유명한 회사에서 1인당 한 2억 원 정도인가를 받고 그 우주 공간을 경험시켜주겠다 해가지고 그 기사를 좀 찾아봤던 적이 있는데 그 파토님 말씀해주신 대로 우주에 올라가서 조그만 원형 창을 통해서 이제 우주를 보고 실은 뭐 지구를 한 바퀴 돈다든가 뭐 이런 체험이 아니라 탄도 비행을 하는 정도 올라갔다 떨어지는. 실제 모습은 저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오히려 실제 딱 올라가서 보면 이게 실제다라는 것 말고는 장면 그 자체로만 봐서는 별로일 가능성도. 왜냐하면 관광지 사진 보다가 직접 가면은 실망하는 거거든요. 지구 생각보다 작고 생각보다 작고 이게 뭐 이래 작고 더럽고 피라미드 아주 멋진 것 같은데 각도만 바꾸면은 저기 뭐 스타벅스 있고 그래요. KFC 있어요. 저 KFC 먹었어요 거기서. 제가 세계에서 가본 KFC 중에 제일 불친절한 곳이에요. 그 캔터베리라는 동네에서 제가 살았는데 영국에요. 캔터베리 대성당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그 입구와 바로 붙은 곳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입구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실망스럽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표현된 ISS나 이런 거의 구조 같은 게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모양은 거의 비슷하게. 내부 구조도.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근데 사실 ISS만 해도 구조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소연 가실 때
제가 번역 많이 했거든요. 그 프로 SBS에서. 근데 용어를 모르니까 아무래도 그 ISS 매뉴얼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몇백 페이지짜리 그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전체 매뉴얼을. 그 영화에 보면 막 꺼내가지고 막 버튼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그 비슷한 거. 그림도 많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니까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확하지 않으면 엄청 욕먹을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관 같은 데 가도 그 모형 같은 게 있거든요. 내부 모형 같은 것도. 그러니까요. 그게 또 나라마다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막 붙이고 한 거라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떤 나라 거는 막 잘 안 돼 있고 엉터리 돼 있고 이런 게 국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초 모듈은 러시아에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모듈을 계속 접붙이는 형태로 해서 완성시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에도 그 모듈을 만들려고 제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비용이 몇천억. 꼴랑? 그래서 포기했다라고. 진짜. 아깝네요. 그게 여자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죠. 산드라 블록이 50살이 됐는데 저 몸매인 것은 비과학적이다. 저기요. 아니면 불가능하다. 여자들끼리는 그렇게 말하셨겠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뭔데 저렇지? 진짜 운동 열심히 했더라고요. 돈 엄청나게 많이 버는 헐리우드 배우잖아요. 돈도 많이 쓸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근데 무중력 상태에서 있는데 머리는 얌전하게 있더라고요. 여배우라고. 머리카락이 안 날리더라고요. 떡진 머리일지도 몰라요. 상황이 떡질만 하죠. 땀 나고. 맞아. 그게 제일 과학적으로 정확한 거니까. 떡진 상태에서 모자에 눌려서. 거기서 땀도 흘리고. 중력을 이겼으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꼭 무슨 중력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니까 오류가 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튼 저는 SF 대부라는 박상준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영화를 본다기보다는 체험이다 이거는. 전체적인 그 우주 경험을 하는 그런 느낌이다. 너무 긴박해서 진짜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끝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인셉션 이후에 좀 물론 색깔은 다르지만 이 정도로 흡인하는 SF 영화는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ISS나 그 익스플로러호나 막 이런 것들이 쓰레기들에 이리저리 치여가면서 막 터질 때 휴스톤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동료 과학자의 걱정은. 그런 느낌이 좀 왔습니다. 현장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은 다르군요. 꼭 필드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고요. 친구들이 필드. 동료 과학자들의 목숨과 그리고 거기 손상된 기체 재산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다 걱정을 하시는. 다시 만들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우주에 간다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잖아요.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일상적으로 그쪽을 말하자면 일터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직군이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하는 ISS 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 공간이 일하는 직장 같은 공간으로 출퇴근이 엄청나게 빡시지만 그런 공간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기에 보낼 때는 공군 조종사 출신들을 많이 투입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 의사, 다양한 전문 직종으로 확장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드라 블록도 사실 우주 훈련은 그냥 올라가기 위한 최소한의 훈련만 받은 그런 상태여서. 그래도 6개월을 받아야 돼요, 가려면. 듣다 보니 그 생각나는데,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보면은, 채굴하는 광부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주 보내잖아요. 이거 원자폭탄 심으려고 했던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저럴 게 아니고 우주 비행 원래 하던 사람들한테 드릴링을 시켜가지고 보내는 게 훨씬 빠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아마 우주 비행은 기계적으로 제어가 되는데 그 땅 파는 건 섬세한 사람의 손짓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방 익히기 어렵다.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K1 박사님은 K1 박사님 원조는 번호 안 붙이는 겁니다. 그러게. K 박사님은 단지 천문학자실 뿐이고 우리 K2 박사님이 공학자시다 보니 어떨까요? 그 채굴 작업과 그 우주 비행과 어느 쪽이 더 저는 파토님이랑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마겟돈보다는 딥 임팩트. 맞아요. 그렇죠. 딥 임팩트가 훨씬 나은 영화죠. 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역시 약간 과학자 분들은 엔지니어 분들을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극한 우주 비행 아무나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 K 박사님이 K2 박사님을 지금 우주 비행이 채굴보다 쉽다. 광물 캐는 것보다. 그 기계가 워낙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공학자로서 한마디 하셔야죠.
예. 기계, 아무리 기계라고 하지만, 예. 결국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우주비행도? 물론입니다. 스페이스 셔틀도 다 유인으로 비행하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배워야 될 것도 훨씬 많을 거고요. 뭐 그렇겠죠. 천문학을 포함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될 테니까. 천문학을 포함해서. 이 정도면 됐나요? 자연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알게 모르게 서로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예. 학교에도 보면은 자연과학대랑 그 이공계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 인문계 사람들 보기에는 다 똑같을 거예요. 이공계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예, 군인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 옷 다리고 그 신발 닦고 나와서 봐도 밖에 나오면 그냥 군인 예, 되듯이 똑같겠지만 특히 이제 자연대 쪽 사람들은 네. 공대랑 같이 취급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예, 또 이제 공대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할 줄 아는 건 없으면서 이제 말로만 얘기한다. 과학자들은 예. 해봤냐? 네. 실제로 만드는 건 우린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빅뱅 이론의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렇죠. 예. 천재 셸던 이론 물리학자거든요. 네. 공학도가 한 명 나오는데 공학이라는 건 뭐 과학의 부산물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뭐 물건을 고친다고 하면서 나가는데 공구 가방을 못 주는. 그 하워드가 ISS를 무슨 미션 때문에 가게 됐어요. 근데 쉘든이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무슨 오염물 같은 거 순환시키고 이런 거 만든다 했더니 그럼 배관공이네. 국제적인 현상이군요, 이 상황이. 그렇죠. 어느 나라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사실 그 컨셉으로 좀 두 분을 또 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좀 이따. 그럼 그래서 우주 쓰레기를 천문연구원이 이미 다른 곳이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개발을 해서 24시간 감시를 한다. 우주 쓰레기뿐만 아니고 우주에 떠다니는 물체, 여기서는 지금 뭐 혜성 이런 거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구 근접 천체라는 게 있거든요. 지구 근접 천체. 지구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소행성이나 해성 잔해 이런 것들도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지구의 궤도의 주변 언저리에 나타나는 물체를 대략 이것저것 다 확인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빠르게 움직일 테니까 그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올해 여름에 왜 그 러시아에 그 소행성 하나 공중에 폭발했잖아요. 이걸 감시를 하고 있으면 이제 이런 걸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볼 수가 없다. 지금도 그 전 하늘을 다 감시하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큰 건 보겠지만 조그마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는 좀 이렇게 핀포인트로 딱 보기만 보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긴 하죠. 우리 천문연구원이 우리나라는 다 커버해주고 지켜주는 건가요? 소행성의 맛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뭔가를 찾기가 더 힘들 거예요. 그런가요? 네.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지구는 또 자전하고 공전하고 뭐 대기에서 또 바뀌고 그 각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어떤 게 떨어져서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때릴 확률은 굉장히 작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잘 감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그리고 다음 뉴스. 화성에서 이제 뭐 물이 아마 뭐 어딘가에 있을 거란 얘기는 꽤 있었고 강이 흐르는 적도 있었다고 그랬고 실제로 있는 것도 고여 있는 얼려 있는 부분도 있고 얼려져 있는 것도 많이 발견됐고. 근데 이것과 그 얘기의 차이는 지금 뭘까요? 그 흙 속에까지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 몰랐던 거죠. 이건 정말 생명체가 충분히 살기 좋은 조건이거든요. 흙 28리터에 물 1리터라면 상당히 얼핏 듣기에도 적은 양은 아닌데, 그렇죠? 지구상에서 사막 같은 데 가잖아요.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데. 이런 데보다 훨씬 물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사막보다는 훨씬 많은 상황이죠. 화성 생명체에 대한 관점은 조금 요새는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온도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고 물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없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도 생명체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좀 의아한 정도로. 그러게요. 이 정도 했으면 나올 법도 한데 미생물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큐리오시티는 어느 정도로 그거를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쪽은 생물학에 가까운 분야라서 저도 어느 정도 수준의 미생물을 탐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 큐리오시티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미생물이 있으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지는 잘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발견해야 될 것 같은데. 로켓을 직접 만드시는 K2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그때 실험 기능을 몇 개 실어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통해서 그 생명체 흔적을 발견하는 건지. 지구상의 어떤 고생물의 흔적 이런 거 찾을 때도 보통 탄소화합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화성에서 똑같이 그런 걸 볼 수 있나요?
생명체를 찾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메탄도. 탄소화물. 또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간지 꽤 됐잖아요. 큐리오시티로 다닌 지. 땅도 팠는데. 땅도 파고, 물도 이렇게 나왔는데. 네, 물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물 속에 지금 뭐 미생물 하나 없는 건가요? 물론 뭐 물이 이렇게 덩어리째 나온 건 아닌 것 같지만은. 습기 있는 흙을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기가. 그 속에 미생물 하나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구에는 그 정도 흙이면은 무조건 미생물이 있고. 네, 지렁이 막 이런 거 있고. 그렇죠? 뭐 화성도 뭐 많이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뭘까요? 뭐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요? 네. 예전에 이명현 박사님 네네네.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생명체를 알아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람이 가보면 안다고 네, 그러셨어요.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지만 직관적으로 사람은 생명체가 뭔지를 아는데 큐리오시티호가 갔을 때는 로봇 보고 도대체 생명체가 뭔지를 어떻게 판단을 시키는지에 대한 게 또 다른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안 보이는 데서 요리조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발견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 사실은 뭐 사람형 외계인이 있어도 큐리오시티 카메라 뒤에서 이러고만 있어도 얘는 모르는 거야. 우리는 뭐지 이러고 이렇게 막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데 사람은 뒤에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줄을 지어 다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화성과 관련된 저서도 있고 화성과 관련된 매번 얘기하지만 외계 문명과 인류의 비밀 아무리 이래도 별로 안 팔려. 이거 지금 몇만 명이 듣는데 이것 때문에 더 팔린 게 별로 없어요. 책이 지금. 책이 없어요 서점에. 제가 찾아봤는데 서점에 책이 없어요. 안 팔리는. 그러니까 이게 출판사 사장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신경을 안 써주는데 욕도 못 하겠어요. 동창이라. 무슨 얘기다? 화성에 관한 명저. 화성의 명저. 훌륭한 저자들 이렇게 말하죠. 저의 졸저인. 왜 이렇게 뭔 제목이지? 하도 졸저라서. 쓴 사람조차. 쓴 사람도 이름을 기억 못. 외계 문명과 인류의 비밀에 따르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물론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의 화성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물을 다 증발시키고 강을 다 말려버리고 대기를 다 날려버리고 심지어는 화성의 3분의 1 정도가 다른 지역보다 3,000m나 낮은 지역이거든요. 지각이 뜯어져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충돌이 있었다. 어쨌든 뭔가 발견될 겁니다. 장담을 하고 말할 수 있는데요. 100년 내로. 뭐 천문학적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강년. 그죠? 네. 생물이 아니면 유적이라도. 유적? 뭔가 야심이 장난 아니세요. 네. 나사도 그게 나와야 명분이 쓰는 거잖아요. 뭐. 지금 나올 거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보내고 있는 건데 그죠. 안 나오면 곤란해지죠. 네. 유적이 발견되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그땐 진짜 제 책도 완전 막 100만 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럼 저도 잽싸게 써야죠. 맞아. 대충돌이었으면 뭔가가 많이 뒤덮었을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안 어울리는 내용인 것 같고. 오래 기다렸잖아요. 외계인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관심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요. 다들 그런 걸 솔직히 기대하는 거거든요. 외계의 생명, 뭔가 하나. 그렇죠. 우리가 아닌 무엇이 나타났다. 미생물이라 한들. 그거를 기대하는 건데 너무 예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무슨 100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니 지금. 그러니까 기대를 막 끌어올릴 때 딱 발견돼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게 너무 일찍 발견돼서도 시시했을 거고 앞으로 한 2, 3년 이내가 피크가 아닐까. 그때 딱 넣으면 전문가 인기가 상당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말 나온 김에 우리 한번 이런 다짐을 해보죠. 나사에서 외계 생명을 발견했다 하면은 과학과 사람들에서 글로 가겠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현지에서 방송을 녹음하는. 저도 묻어가는 건가요? 전화로. 요즘 전화 이런 거 잘 돼 있었어요. 페이스타임? 페이스타임. 너무 시시한 미생물이면 안 되고요. 조금 큰 거. 벌레. 뭐 인간이 될 때까지 한 1억 년 이내로 남은 거 이런 식으로. 그런 존재. 아무튼 뭐 그런 게 진짜 경천동지할 게 등장을 하면은 한번 가서 우리도 그 나사 앞에 이런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뭐 아이폰 이런 걸 녹음하면 되지 않나요? 핑계랑 가보는 거죠. 화성에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너무도 생생하게 만들어냈다. 타임 매거진. 망망대해 우주에서의 울림이 숨을 멎게 한다. 가디언. 우주 배경 영화 중 가장 현실적이고 아름다운 영화, 헐리우드 리포터. 영화가 아닌 총체적 우주 경험이다. SF 전문가 박상준. GPS is down. It's down. I can't. Give me a visual. I told you nothing. I see nothing. You have a visual of Explorer. No. 그래비티. 우주로 떠날 수 있다면 지금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 영화를 보러 오세요. 10월 17일 개봉.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그럼 과학하고 앉아있네 메인 코너 뉴턴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턴의 발가락. 그 앞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네. 과학자인 K 박사님과 네. 공학자인 K2 박사님을 모시고 네. 두 분의 배틀. 상대가 안 될 텐데. 처음부터 밀리면 안 되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같이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서로를 까면서 내가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서로 그런 생각은 못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때는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네.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 편견을 깨야 되는 거죠. 그 잘못된 네. 어디 과학자 따위가 감히. 근데 이런 방송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제가 과천과학관에서 하는 행사, 천문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머님들이 와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애가 로켓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 별에도 관심이 많은데 네. 뭘 해야지 밥을 안 굶겠냐 이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과학자냐 공학자냐. 네, 그래서 근데 고민이 되시나 봐요 실제로.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계시던 천문연 분이 요새 뭐 해서 밥을 굶겠어요 이렇게 등짐을 저도. 네. 좀 외교적인 답변이었겠죠. 네. 뭘 하든 굶는다. 뭘 하든 굶는다.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공학자는 다르다. 아 그렇죠. 공학자는 정말 다르죠. 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공학자들이 좀 수요가 많은 편은 네, 그렇군요. 오늘 재밌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주제는 뭐냐면은 우주 여행. 네. 지난번에 달 탐사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걸 좀 더 확장을 해서 네. 우주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과학적인 기술적인 네. 부분들 네. 원리, 가능성, 현실, 미래의 전망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네. 주제는 공학자한테 유리한 주제네요. 아 그런가요? 예. 그 천문학자들은 여행 같은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보는 거죠. 망원경으로. 네, 보기만 하는 보고. 거지. 예. 네. 가보는 거는 뭐 생각 못 하죠, 사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최선을 다하셔야죠. 뭔가 약간 패배를 예감하는 듯한 밑밥이 깔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학자쯤이야. 네, 뭐. 아야 뭐. 우리 저 케이트 박사님은 지난번에도 나왔지만은 그 열 차폐체. 아, 예. 로켓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영역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번 그 그래비티 영화 보면 네. 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 그렇죠. 네. 실감하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 그게 등장했었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열 차폐체가 예. 영화의 아주 작은 부분에 등장했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달 탐사 에피소드를 한번 듣고 영화를 보러 가시면 좀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분리돼서 어떻게 착륙하고, 이제 도핑 얘기나 진입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같은 얘기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정말. 자, 그러면은 우주여행, 우리 로켓을 타야 우주로 나갈 수 있다. 원래 로켓의 원리 자체는 과학적인 부분이 중요한가요? 공학적인 부분이 중요한가요? 물론 그 원리는 과학이죠. 어떤 부분이 이제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왜 공학자께서 그 얘기를 하시죠? 아, 예, 죄송합니다. K 박사님. 추진 논리는 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용한 거니까 과학이다. 예, 거기까지만. 과학자 입장에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하나를 얘기하고 로켓은 뭐 이게 전부 아니냐, 뭐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작용 반작용을 일으키려면 어쨌든 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반작용을 만들어내려면은 뭐 연료를 떼우든지 뭘 떼든지 네, 해서 그렇죠. 분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떤 원료를 갖다가 쓸 건지 얼마만한 힘의 크기로 갖다 밀어내야지 얼마만의 속도로 올라갈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다 설계를 하고 뭐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하나의 작업들에 뭐 상당히 많은 수의 공학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때 이제 과학자들은 뒤에서 어떤 수식 같은 걸 던져주면서 잔소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나요? 그 정도의 소식은 다 이미 공학자도 알고 있다. 네, 과학자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쉬운 것만 하는 거니까. 심오한 부분들은 역시 과학자의 손에 있는 것이고 뭐 간단한 부분들은 공학자 조금 해도 실제 적용하는 데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소식이나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네. K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공학자 입장에서는 그 두 부분으로 일단 나뉘어요. 작용 반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분사를 시켜야 되니까 그 분사에 관련된 부분은 유체잖아요. 그죠? 네. 뭐 가스가 나가야 되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체에 관련된 학문이 따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내뿜는 기계는 고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고체적인 부분에서 재료나 네. 또 그 기구 설계나 뭐 그런 부분에 또 매달려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달라붙게 되고 네. 재료학이라든가 재료역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체역학이라든가 연력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분야가 다 갈려져 있고 네. 그 각 분야에 다 수식이 다 달라붙어 있죠. 그렇군요. 근데 실은 이제 그 수식은 또 다 과학자들이 만들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과학자는 이론을 제공한다. 네, 그리고 그렇죠. 공학자는 현실을 창조한다. 그 이론을 통해서. 네. 우주여행이란 로켓이라는. 네네.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겠네요. 예. 그 이상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게 과학자라고 본다면은 네. 공학자는 실제 그거를 현실에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타협을. 예, 예. 네. 작용 반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학자들이 계산한 것만큼 딱 떨어지게 효율이 나오지도 않고 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걸 타협을 해서 그 로켓을 갖다 설계를 할 건가. 그 과정에는 경제성도 들어가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이해관계들도 다 있기 때문에 공학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들이 구름 위에서 이렇게 탁 생활을 하는 존재들이라면 네. 공학자들은 밑에 내려와서 대중 속에서 막 둥그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것 좀 효율적으로 잘 만들면 되지. 그걸 못하나. 죄송합니다. 네, 뭐 재밌네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로켓을 만드는데 그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을 현실에서 그 효율이라든가 각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에 충족되고 때로는 타협도 해가면서 로켓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로켓을 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 얘기는 달로켓 얘기할 때 좀 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 그때 안 했던 쪽으로 바로 좀 점프를 해보자는 거죠. 로켓을 만든다. 만드는데 달에는 우리가 사람이 갔었잖아요, 여러 번. 네. 달보다 먼 곳에 지금 가려고 합니다. 네. 물론 사람이 없는 상태는 좀 갔었고요. 금성도 갔었고 화성도 갔었는데 달보다 먼 곳에 뭐 사람이 탄다는 가정하에 화성에다 사람을 보낸다. 혹은 외행성계, 목성, 토성 이런데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은 어떤 과학적인 숙제가 있고 어떤 공학적인 숙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화성으로 가는 것 자체는 아마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사람이 가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화성까지 유인 탐사가 왕복 탐사가 힘든 이유가 지구보다 바깥 궤도로 화성이 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거리가 가까워질 때가 그 항상 가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 출발을 해서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대략 6개월 정도 가서 이제 화성에 도착을 하면 지구는 반대 방향으로 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화성은 훨씬 느리게 공전하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겠네요. 네,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다시 만날 때까지 화성에서 기다려야 돼요. 화성에서 좀 살고 있어야 되는군요, 몇 달을.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임무 보고 바로 들어올 수가 없죠. 지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그런 때문에. 어려움이 있군요. 하지만 이제 물이 발견됐으니까. 네, 물 먹으면서 버티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 1리터의 물을 짜내가지고 마시면서 있으면 되겠네요. 다시 만나는 주기를 회합주기라고. 회합주기. 네, 두 개 가까이 만났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주기를 회합주기라고 하는데 화성과 지구 회합주기는 26개월입니다. 26개월? 네, 2년 2개월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그렇게 오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을 하면 일단 26개월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해서
도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걸 이제 정밀하게 잘 설계를 하면 뭐 500일 정도로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데 그거는 거의 가자마자 와야 되는 거고요. 500일이면 그래도 그것도 1년 반인데 거의. 네. 제대로 하려면은 거의 뭐 2, 3년 정도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 가는 게 이렇게 어렵냐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달에는 뭐 몇십 년 전에 50년 전에 갔는데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는 다른 지구 주위를 도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갔다가 아무 때나 오면 돼요. 항상 같은 거리에 있고.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근데 화성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기 때문에 같은 우주 여행이라 해도 완전 다른 차원에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런 활동이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달 같은 경우에는 가서 우리가 달에서 뭐 며칠씩 자고 오고 그랬나요? 가장 아니요. 오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죠? 달에 갔을 때? 하루를 안 넘긴 거. 하루를 안 넘긴다. 네. 보통 이제 2명이 내리면 2명이 보통 내리죠. 아폴로에서는. 2명이 내리면 이 사람들이 한나절 반나절 있다 돌아오는 거고 거기에서 뭐 숙식을 해결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는 없었던 거니까. 그렇죠. 화성에 가면 이 문제를 다 1년이 넘게. 달까지 갔다 오려면은 가는데 2일 있는데 하루 오는 달 2일에서 대략 일주일 정도 이내로 해결이 되는데. 네. 그동안 먹는 문제도 있고 하지만 까지 가면 일주일 굶어도 안 죽으니까. 과연. 네, 하루만 굶어도 죽는 사람이 있겠지만 간이식으로 충분히 버티고 갔다 올 수가 있는데 화성은 뭐 가는데 6개월씩 걸리니까 밥 먹고 싸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가서도 막 1년씩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럼 이제 이거를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공학자들이 뭐 연구하고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연구를 이미 해왔으니까 이제 로봇은 보냈죠, 그죠? 네. 예, 로봇 개발은 했고 지금 이제 유인 탐사를 하자고 해서 그렇죠. 뭐 신청도 받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로켓이라고 지금 돼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작용 반작용을 일으키는 기제가 지금은 화학연료를 계속 태워서 분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소가스라고 화학연료를 산화제랑 섞어가지고 급격하게 연소반응을 일으켜서 불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뿜음으로써 작용 반작용을 일으키는데 근데 실은 이제 로켓 발사할 때 보시면 엄청나게 굉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꽃도 사람 눈에 크게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환한 빛이 나오고 지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에너지 로스가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되는 낭비가 거죠. 되는 거죠. 그리고 들은 얘기로는 실제 되게 짧은 시간에 큰 힘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은 양의 연료를 쏟아 부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공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의 연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 짧은 시간에 뿜어져 나오는 거에 불을 어떻게 붙이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계속 타게 만드냐. 이런 게 이제 공학자들이 계속 고민하는 문제죠. 참 생소하네요. 들어보니까 공학적인 부분은. 그래서 뭐 어떻게 붙이냐는 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연료랑 산화제가 뭐 여기 쉽게 뭐 담배를 핀다거나 이럴 때 라이터를 딱 킬 때 생각해 보시면은 가스화된 연료가 이렇게 공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확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잘 섞이는 과정이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그 여유가 할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싯돌 같은 걸로 이렇게 스파크를 주면 불이 싹 붙어서 계속 그 연소가 유지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제 로켓의 연소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렇게 여유를 주는 과정이 아니고 강하게 빵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연료밖에 없는 공간에다가 스파크를 일으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죠. 산화제가 없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산화제와 연료를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혼합을 엄청나게 빨리 시킬 건가. 그리고 그게 불이 붙는 온도까지 올려주는 스파크를 어떻게 단시간에 그거를 일으켜낼 건가.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데 이제 실은 K 박사님 같은 이제 과학자분들은 이제 그런 걸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이거 나름 참신합니다, 이 얘기. 실제로 예전에 그 폰 브라운 박사라고 달 착륙선을 만든 그 아폴로 우주선을 만든 과학자가 공학자가 독일에서 로켓 실험을 할 때 불을 어떻게 붙였냐면요. 산화제랑 연료 밸브를 열어놓고 장대 끝에다가 불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로켓 출구에다 갖다 대다가 막 폭발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스페이스 셔틀이나 이런 거 발사할 때 보시면은 옆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토치로 크게 막 불을 쏴대고 있는 게 목격이 되거든요. 그게 불 붙이는 거예요? 네, 그게 불 붙이는 거예요. 저는 무슨 조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로켓이 비행할 때 이제 타지 못하고
그 로켓 노즐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연료량이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손실이 다 되는 거군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은 화학연료를 통해서 이제 화성까지 도달하는 로켓을 만드는 데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 극복해야 될 점이 많다는 거. 그렇군요. 그럼 저 궁금해지는 게 왜 우주 공간에서 2단 로켓, 3단 로켓 점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불을 어떻게 붙여요? 그때도 그 2단, 3단에 다 이그나이터라고 가스렌지 척화시키는 반짝반짝 하듯이 그렇죠. 그런 뭐가 있는 거군요. 그게 다 있습니다. 우주왕복선 쏠 때 옆에서 불 쏘는 거 이거는 첫 번째 이 로켓은 밖에서 그렇게 불을 쏴가지고 불을 붙이는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착화 기계까지 로켓에 굳이 실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다 뭐 무게고 이런 거니까 2단, 3단 나중에 필요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처음에는 재밌는데요 이게? 처음 알았어요 저도. 현재 공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화학 반응에 의한 화학 로켓을 개발하는데 되게 매진하고 있다면은 실은 거기서 조금 더 창의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면은 뭐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내서 뿜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꼭 화성 연료일 필요도 없는 셈이 되는 거고. 그럼 뭐가 가능할까요? 실제 지금 개발된 것 중에는 뭐 이온 로켓이라고. 이온 로켓. 그래서 그 원리는 아마 K 박사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쓰신 글이 있잖아요. 왜 배틀을 하니까 왜 서로 양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그 연료를 갖다가 이온화 시켜가지고 그 전자기력을 통해서 뒤로 이렇게 뭐 뿜어내는. 자 여기서 이온 맨날 듣는 얘기 이온 정수기 뭐 어쩌고. 이온이 뭐죠? 물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 개수랑 달라지면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력이 발휘되는 거고. 그렇군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추진력을 넣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온 엔진 같은 경우는 효율은 화학 로켓보다는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높다. 근데 이제 문제가 비추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간당 힘을 낼 수 있는 크기. 그러니까 추력을 낼 수 있는 크기에 대한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랑 직결이 되냐면 탈출 속도를 만들어내는 지구 중력을 극복하는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비추력이 상당히 큰 요소인데 그거는 화학연료 로켓보다는 여전히 이온 로켓이 세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구를 탈출하는 데는 이온 로켓이 쓰이지는 못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무중력 공간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온 로켓이 현재 쓰이고 있어요. 쓰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온 로켓 같은 경우는 효율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적은 연료로도 수명이 되게 긴 근데 우주에 올라가면 별도로 연료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동력이 계속 필요해요? 동력을 해주는 만큼은 더 빨라지죠.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가려면 더 이상은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서 있으려면 필요 없겠지만 일단 한번 움직이려면 그리고 멈추려면 브레이크를 거는 걸 역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이온 연료라는 건 이온이라는 건 특징이 전기력을 띠는 거거든요. 전기력을 띈다. 보통 연료는 중성이겠지만 그 전기력을 띠니까 전자기력으로 조정이 돼요. 전기 자기를 이용해서 이온화시킨 가스를 뿜어내는 거죠. 화성 연료보다 제어가 쉽겠네요. 정밀하게 잘 되겠네요. 효율은 확실히 높아질 수 효율은 있죠. 높다. 있는 가스를 거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탈출 속도 이제 화성 연료로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강한 추력은 못 얻겠지만 있는 걸 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면 제가 옛날에 기억나기로는 오히려 7, 80년대 데달루스 계획이니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핵을 로켓 사용해보자. 지구상에서는 못 쏠지 모르지만은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뭐 중단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은? 현재 진행되는 것 중에 뭐 공개된 프로젝트 중에는 핵연료를 이용해서 로켓을 만든다는 개념은 못 들어봤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핵연료 자체가 그냥 화학 반응보다 더 에너지적으로 효율이 높은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중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큰 힘을 낼 수 있기만 하면 뭘로든 작용 반작용을 일으켜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주공간 제가 알기로는 우주공간에 핵 사용 금지 협약 같은 게 국제적으로 있다고 얼핏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고가 나는데 핵은 한번 사고 나버리면 대박.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보기에 아까 화성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달에 갈 때도 세턴5 아폴로 로켓 높이가 거의 뭐 110m인가 100m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실은 발사한 뒤에 대기권 벗어나면 다 갖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돼서 다 버려지고 달 착륙선과 궤도 사령선 관련된 부분만 남아서 달로 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상황까지 가면은 실은 더 이상 가속을 못하고 그러니까 관성운동으로 그냥
새총 쏘듯이 그냥 쭉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가속을 해야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되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현재 화성까지는 화학 로켓을 가지고는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러면은 공학자들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데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거기를 가려고 할까? 많이 신청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 이제 일부 모험가들 신청한 거는 가서 안 오는 사람들. 안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가면서 이제 엄청나게 큰 로켓에서 연료를 다 쓰고 갔단 말이에요. 달이야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좀 용이하겠지만 화성에서 다시 발사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연료가 그 당시에 남아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안 들어오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가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오래 걸리고 가서 이제 생존을 하는 부분 이거는 사실 뭐 두 분 박사님하고 관련 없는 문제인가요? 생존하는 부분은? 그 생명 유지 장치 뭐 이런 건 공학자들이 하는 공학자들이 예, 생명 유지 장치를 만들려면 인간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소가 있어야 되고 뭐 아마 물이 있어야 되고 이 경우도 이제 과학자와 공학자의 관계가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 과학자 입장에서는 생명 유지 장치에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거고요. 그런데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는 관찰을 해왔겠죠. 생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생명 유지 장치 물 있으면 되고, 산소 있으면 되고, 그 먹을 거 있으면 되지. 또 뭐. 아니 뭐 공학자들이 이렇게 대충 일하진 않고요. 실은 근데 그런 많은 부분이 과학자랑 공학자의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 게 공학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명 유지 장치들을 만들라는 미션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걸 관찰해온 과학자들의 지식을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실은 공학자는 이제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켜야 될 어떤 바운더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산소 농도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될 거고 압력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될 거고 그럼 그걸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화성이라는 곳의 대기 상태도 또 과학자들이 다 분석을 했을 거고요. 그럼 그런 조건들이 다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을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기계든지 장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또 설계나 디자인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거고.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그런 환경에서 지구상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장치, 기계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이게 아무리 실험을 거쳐도 현장에서 막상 적용을 했을 때 또 새로 생기는 변수 이런 것을 또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신경 쓰는 게 공학자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이프티 팩터라는 거를 항상 두고 있는 게 과학자들을 볼 때는 이상적인 어떤 이 상태만 딱 만족시켜주면 되지 않냐 하는데 공학자들이 만들었을 때는 본인들이 설계한 거에 대해서도 확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부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안전율을 뭐 3배로 들 건가 5배로 들 건가 아니면 또 백업 플랜을 둬가지고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뭘로 대처를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이제 대비를 계속 해놓는 거죠. 그러게요. 우리 뉴스에서 나왔던 화성에서 물 발견. 이렇게 되면은 물을 발견하면 물을 전기분해해서 산소와 수소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산소는 마시고 수소는 때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좀 이런 요건들이 그래서 우리가 화성에 가서 거기서 조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살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연료로 쓸 수 있는 어떤 수소 같은 거 그런 게 확보가 된 그런 그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화성에서? 정확히 맞는 말씀 같고요. 그런 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뭐 화성에 그런 물이 발견이 됐다든가 이런 결과들이 보고가 되면 다음에 이제 화성을 여행하는 로켓이나 장비들을 만드는 공학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있는 토양을 갖다가 재처리를 해가지고 물을 짜내는 그런 기계를 갖다 만들어 본다든가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말씀 주신 대로 뭐 전기 분해를 시키는 그런 장비를 나간다. 나사에서 달 탐사를 다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주지를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로켓에 집을 짓는, 그러니까 거주지를 짓는 재료를 다 싣기에는 이제 로켓이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즘 엄청 각광받고 있는 3D 프린터를 한 대를 싣고 거기 달 토양을 가지고 거주지를 찍어내는 그런 기술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들어요, 나사에서. 와. 돌도 지금 3D 프린터로 찍어낼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거기 뭐 그 무기 물질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는 이거 돌을 뭐 깨든지 해가지고 이제 뭐 파우더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거주지를 만들어내는 계획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재밌는 건 또 공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한 결과가 나중에는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3D 프린터로 집을 짓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건축 산업이 도대체 어떻게 바뀔 건가. 그러게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과학만큼이나 공학이라는 것의 역할이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사실 실생활과 연관 있는 것은 공학이죠. 그래서 오늘 이 편만 그렇게 바꿀까? 공학하고 앉아있네. K 박사님이 섭섭하시겠죠. 제가 그 질문 애들한테 강의하면서 질문 많이 하는 게 화성 아까 유인으로 갔다 오기 위한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3년 정도는 우주에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면 화성 탐사 유인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뭘까? 네. 제일 중요한 조건이. 네. 제가 말하는 답은 혼자 놀기. 혼자 놀기. 하긴 3년은. 하긴 인내심과 혼자 놀기. 그것도 필요하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걸 봤는데 장기간 우주여행을 할 때 뭐를 고민을 해야 될까? 1번이 이제 지루함. 네. 왜냐하면 태양계 밖을 지금 기술로 벗어나는 데만도 20년이 넘게 걸리는데 네. 다른 태양계로 만약에 인류가 여행을 한다 했을 때 이제 지루함을 극복해야 될 거다. 두 번째는 다툼. 갈등. 지루할 새가 없이 같은 사람과 20년을 계속 세 번째가 이제 뭐 그런 고장이나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질문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갈등도 몇 명 안 가는 사람들끼리 사이가 정말 나빠지면 이거 답이 안 나오죠. 거기서 어떻게 안 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문 열고. 범죄가 발생한 그 영화 속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에어락 열고 던져버려 그냥. 근데 추석 때 조카들 보니까 핸드폰 지워주면 뭐 3년도 놀겠다는 카톡.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와이파이가. 언젠가 그런 날 올까요? 타이탄에도 와이파이 되고 중간중간에 그 기지국 설치해가지고 가는 내내. 그것만 있으면 뭐 3년도 놀겠다는. 렉 엄청 걸리고 뭐. 자, 뭐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추진력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온 로켓 얘기로 나왔지만 태양풍을 도추로 받아서 그걸로 나는 로켓 얘기로 나왔는데 이런 것도 지금 실효성이 좀 있는 건가요? 광합이라는 걸 이용해서 태양광 돛담배를 만들어서 광자를 맞으면 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그런 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군요. 실제 해성의 가스가 태양풍에 의해서 뒤로 밀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몇천 톤, 몇백 톤씩 되는 물체를 이 광압으로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재밌는 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화학 로켓만큼 가속도를 크게 얻진 못할 텐데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이제. 천천히 우중력 공간에서 계속 태양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화학 로켓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요. 봤던 게 달인가에다가 집광하는 시설인가 뭐 뭘 둬가지고 그 도추로 쏜다는 얘기도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반사해가지고 방향을 조절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완전 멋있네요. 그런데 이게 공학자로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런 게 실효성이 정말 있는 기술이 될까요? 이게 충분히 뭐 그러니까 가능성도 있고 실제 실험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쓸 수 있다. 아는 건 근지구 천체가 이제 지구로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막을까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가 하얀색 페인트를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얀색 페인트는 광자에 의해서 더 많이 밀리기 때문에 실제 궤도 요소를 바꿀 정도의 계산을 해보면. 저게 그 아이디어 무슨 경연대 비슷한 데서 1등한 아이디어. 광압이라는 게 실제로 그 정도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광압이라는 걸 쓸 때는 큰 우주선을 고려한 것만은 아니고 만일에 우리가 태양계 밖에 우주선을 보낸다면 일단은 당연히 무인이 가야 되니까 무인이 가는데 굳이 큰 게 갈 필요가 있냐. 작은 거 여러 대가 가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 규모를 작게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또 광합이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규모가 작다는 건 어느 정도 크기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 작은 개념입니까? 그건 이제 공학자한테 물어봐야죠. 어느 정도까지 작아질 수 있는지. 우리 이제 아이디어는 이렇게 떠넘기십니까? 그러니까 뭐 땅 파는 거, 뭐 교신하는 거 그런 거 다 다른 이제 모듈로 만들어서 모듈로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게 만들고 간단하게 들리네요. 그렇게 여러 개를 묶고서 이제 하나의 부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듈 하나하나를 따로 무인으로 하면은 꼭 필요한 어떤 전자장치하고 이런 것들만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미 뭐 우주 공간에 나간 다음에 거기에 또 강한 추진기가 지금 설치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으니까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나요? 실제로 얼마 전에 그 TV에 나오신 최호준 작가님
만든 인공위성. 예. 그 경우도 뭐 15cm. 15cm면 한 뼘이 안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일부 공학자들은 저건 거의 위성체라고 부르기도 참 민망하다. 뭐 평가절하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분 뭐 TV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누구든 그런 걸 만들어서 우주에다 올릴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데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학자들이 어떤 미션을 부여받는지에 따라서 그 크기가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흥미롭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나가보자면은 아까 이제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는데 20년이 걸린다. 보이저가 얼마 전에 나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태양계를 단순히 벗어나는 정도. 다른 별까지 가는 거에는 뭐 상상도 못하겠다. 그 중간에 엄청난 허공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서 더 멀리 어딘가에 말 그대로 탐사를 하러 가보자. 다른 행성계로 했을 때 과학적, 공학적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일단은 속도 한계 문제, 뭐 광속 한계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실 공학적인 문제들 존재하는 것 같아요. 로켓의 선체가 뭐 어떤 속도에 어느 정도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추진력이 강해지면은 그만큼 충격도 많이 올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전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빠르고 강한 로켓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과학적인 공학적인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 현재 인류가 만들어낸 우주선은 그 최고 속도가 초속 20km 정도. 초속 20km. 네. 총알보다 20배 정도 빠른. 총알보다 엄청 빠르네요, 생각보다. 네,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로 가서 명왕성까지 10년 걸리는 거. 외소 행성인 명왕성까지. 그리고 태양계 벗어나는데 대략 뭐 30년. 그리고 그 속도로 가장 가까이 있는 다른 별까지 가는데 7만 년 정도. 7만 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공학자께서. 그러니까 현재 기술로는 일단 우리 세대에는 다른 별까지 가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네, 공학자 쪽에서 공학자 입장에서는 과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작용반작용 수준이 아닌 뭔가 새로운 이동에 대한 원리를 발견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를 들어 초속 40km로 가는 로켓을 왜 못 만드는 거예요? 왜 20km가 지금 한계인가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로켓이나 지금 연구되고 개발됐던 그런 작용반작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제들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동원을 했을 때가 그 정도 속도가 끌어올린 게 그 정도 속도까지 가속시켜서 그 정도가 이루어진 거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을 극복하려면은 이런 거죠, 뭐. 이제 공학자 입장에서는 아마 앞으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초속 30km, 40km. 해봐야 7만 년을 극복하기는 힘들거든요. 7만 년이 뭐 7,000년 돼봤자 10배 그렇죠. 빨라진 거지만.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서 다시 한번 가속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지금 그 기술이 마땅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런 부분이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 장벽은 무엇이며.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가속을 해야겠죠. 가속. 예. 가속이라는 거는 힘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그 힘이 아까 말씀드렸던 작용 반작용력을 써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작용 반작용을 만들어내려면 또 다시 어떤 연료가 필요한 거고. 연료가 필요하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속 20km를 달성하고 난 선체는 연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게 최고점이었겠죠. 더 이상 가속을 못하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개념들로 아이디어가 제시가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도치라든가 그거는 무한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주의 그 수소가 되게 낮은 밀도로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연료가 되기에는 되게 불충분한데 엄청나게 큰 깔때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포집을 하면은 태울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 깔때기가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큰 뭐 직경이 엄청나게 큰 깔때기. 근데 그것도 실제로 공학자들에 의해서 제한이 됐고 공학자들에 의해서 제한도 하는군요. 실은 공학자인지 과학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뭐 크다는 거는 지금 뭐 몇십 킬로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정도 수소를 모으려면은 몇십 킬로미터까지 펼칠 수 있을지는 아마 구조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ISS 같은 경우가 거의 축구장만한 크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왔다 갔다의 사이즈로 펼쳐서 포집을 해서 태우면서 나가겠다. 그러면 뭐 수소 연료가 있으면 뭐 산화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계속 쓸 수 있겠네요. 수소 연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특히 옛날 영화에 보면은 로켓이 이렇게 발사를 길쭉한 로켓이 불이 이렇게 막 나면서
발사를 하잖아요. 라이터 불 같은 이런 불이 나면서. 가가지고 우주 공간에 나가서도 이 상태 그대로 계속 그 불을 뿜으면서 날아갑니다. 새까만 우주 공간을.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달이나 화성에 착륙합니다.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출발해서 지구로 또 불을 뿜으면서 우주 공간 내내 돌아오는데 이것만큼 사실이 아닌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계속 우리 얘기 나왔듯이 출발하면서 분리가 돼서 나간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는 우리가 20km 얘기하지만은 이미 그건 그 속도를 달성을 한 상태고 가속으로 불은 꺼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로 우주의 공간에서 이제 그 관성이 무한대가 돼 있으니까 계속 그냥 가는데 여기에서 불을 더 붙여서 다시 그 가속되어 있는 속도에 플러스해서 또 가속을 얹으면은 그만큼 더 빨라지는 거니까 그걸 해낼 수 있어야 그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정도의 한계를 또 넘어서는 게 되겠네요. 그걸 해낼 수 있어봤자 7만 년이 뭐 한 1000년 되겠죠. 전혀 기대가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이게 약간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요거를 하면은 뭐가 되겠다라는 성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약간 무의미하게 좀 느껴져요 거의. 그래서 우주 여행을 진짜로 가능하게 하려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형태의 그 세대 우주선 얼마 전에 무슨 행사하면서 또 얘기 나왔던 건데 소위 제너레이션 십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굉장히 큰 우주선을 보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소행성 같은 걸 아예 하나 우주선으로 개조를 해서. 소행성을 개조를? 네, 거기다가 뭐 수천 명 태워가지고 수세대 동안 이제 번식하면서 보내는 거죠. 농사 짓고 뭐, 종교도 생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7만 년은 좀 가기 힘들지 몰라도. 뭐 몇천 년으로 당긴다면은 그렇게는 어떻게든지 가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물론 뭐 광속 한기 이런 거에 적어도 장애가 되지는 않으니까 가능할 것 같지만 냉정하게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워프를 하는 게 차라리 오히려 요즘 실험한댔잖아요. 네, 실험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사에서 지금 지난번에 나왔지만 우리 뉴스에 공간을 수축시키고 팽창시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속도를 빨리 내서 빠르게 간다라는 걸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고 해결이 안 된다. 전혀 다른 방식의 우주여행 방법을 찾아내어야지 다른 별까지 여기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워프도 보면 느낀 게 그거를 진짜 항행이 가능한 로켓으로 만드는 건 공학자의 몫이란 말이죠. 하실 수 있어요? 실제 지금 그 나사에서 실험하는 분은 공학자예요. 아, 저분 공학자세요? 워프 실험을 하는 장치는 공학자가 만들겠죠. 과학자들은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얘기인데 독자분들 잘 모르시니까 애청자분들, 청취자분들, 애청자란 건 좀 오글오글한 말이구나.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 제너레이션 10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소행성이나 뭐 이런 걸 하나 갖다가 그러니까 원래 개념은 우주선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다는 건데 그렇게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행성을 잡아오는 게 아니면 글로 뭐 조금씩 해서 가가지고 가서 뭐 만들어서 개발해가지고 거기 막 그 다음에 이제 로켓 추진기를 달아서 멀리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그만한 우주선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차피 비현실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제너레이션 10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좀 마뜩치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현실적 대안이야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이고. 갑자기 팍 떠오르는 생각이 그게 제너레이션 10을 쓰면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거기를 태워서 보내는 걸 텐데 수세대가 지났을 때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애들은 말 안 듣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까지 변할 것 같으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왜 거기를 가야 되나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원래 이 우주선의 목적 자체가 신화가 되죠. 신화의 영역으로까지 흐려져 버리고 옛날에 무슨 힌두 신화 이런 식의 흐릿한 역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그런 무엇으로 돼버리고 그리고 이 소행성 자체가 우주선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신화가 돼버려서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러다가 어떤 놈이 우연히 발굴을 하다가 끝에 붙은 로켓 엔진을 찾는 거죠. 초고대 문명의 신비를 우리의 기원은 어디냐 그래가지고 지구로 도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갔냐는 거지. 고생 죽사게 하고. 그러니까 세대 우주선을 만들어서 보낼 수준이 되면은 지구가 정말 뭐 태양이 이제 곧 수명을 다한다. 태양이 수명을 다한다는 건 한 50억 년 뒤니까 그때쯤 되면은 지구 전체를 그냥 로켓 따라서 쏠 수도 있어요. 지구 전체로 쏘고 가는 게. 제가 사실은 그 세대 우주선 옛날에 이 관점 가지고 단편 소설 같은 걸 하나 만든 게 있었어요. 줄거리를.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행성이에요. 이 행성이 사실 로켓인데, 그러니까 뭐 지구만큼은 아니더라도 달만한 걸 만들어서 간 거죠. 처음에야 뭐 어딜 찾아가고 아니면 자기네 고향 행성에서 도망간 거든가 뭐가 있었는데
한 번 대재앙이 일어나서 인구의 99%가 죽은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나서 문명을 재건을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과학기술이 뭐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얘네들의 우주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우리가 보는 우주랑 다르죠. 얘네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목적지가 있어요. 모르죠, 물론 뭔지 이제는. 그러니까 얘네한테는 우주는 다른 우주는 다 멈춰있고 자기네만 움직이는 거니까 천고가 우린 이렇게 회전하자면 얘네는 계속 직선으로 지나가면서 다른 게 막 계속 나타나는 이런 우주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은. 그러다가 과학이랑 이런 게 점점 발달하면서 이상하다 이거는. 이 우리 행성만 다른 우주와는 다른 법칙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헤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리진을 찾아가는 이런, 그 와중에 이제 오리진을 찾으려는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 죽이고 뭐 종교 이래가지고, 뭐 이런 식의 뻔한 얘기들 나오고 뭐.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버전 다빈치 코드. 영화 시켜야 돼. 그런 거 쓰지 말고 이걸 쓸 걸 그랬는데. 팔리지도 않네. 근데 이세는 찍었어요. 요즘 이세 찍는 책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예.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세대 우주선은 그런 한계에 결국 직면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대 우주선을 보내건 뭐 태양계 밖으로 여행을 하건 목표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 같은 걸 찾는데 요새는 공전 주기가 얼마고 액체 상태에 물이 있고 이런 걸 다 관측으로만 알아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내요? 망원경으로 봐서? 액체 상태에 물이 있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는 원래 별이 있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런 걸로 그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대기가 어느 정도 있다 그렇다면은 온도가 정도 되니까 대기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대부분은 좀 추정치에 가까운 거군요. 아직은 추정치인데 대기가 있고 없고는 곧 알려질 수 있을 거예요. 스펙트럼 분석은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스펙트럼 분석. 행성에 대한. 행성을 스펙트럼 분석할 수 있는 거는 곧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GMT 같은 거 만들어지면 가능한 거죠.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거는 대기가 있고 없고 그리고 성분이 뭔지까지 알아낼 수 있는 수준은 뭐 10년 안에 될 겁니다. 박동건 박사님이 천문연구원에 그 얘기를 하신 게 저하고 SF 영상축제 때 영화 보고 토크를 좀 했는데 그때 우리 천문연 우리 망원경 그 KMTnet 망원경 또 전시하고 그랬었잖아요. KMT넷으로 지구형 행성을 찾아서 GMT로 그걸 들여다볼 거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들여다본다는 게 아마 뭐 도시, 풀, 사람을 본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스펙트럼 분석이 가능한 그런 정도는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아마 어쩌면은 그 행성 자체를 찍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행성에 정말 뛰어난 과학 기술이 있다면 뭔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구조물 같은 건 안 보입니다. 플루토늄 같은 스펙트럼에서 그런 게 발견돼요. 네네, 그런 게. 그러면 여기서는 원자 폭탄이 터졌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까? 그런 건 거의 결정적인 증거가. 원자 에너지가 있는 문명이다. 세슘 같은 거. 자연계에 없는. 자연계에 없는 어떤 성분, 그러니까 인공적인 성분이 발견이 되면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하게 증거를 찾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코스모스에 보면은 그 옛날에 본 기억이 나는데 토성의 링 같은 그런 링을 자기네 행성 주변에 만들 수 있는 문명이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그 정도 기술이 발전되는. 왜 만들어요? 모르죠, 그건. 예쁘라고? 자기네들 나름 이유가 있겠지. 아마 그 태양열 받아서 쓰려고. 그런 정도는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쩌면. 그건 링인지 뭐 인공물인지 알기 힘들겠지만. 스펙트럼 스펙트럼 그런 거. 그다음에 그 다이슨 구체 이런 거. 만약에 그런 게 정말 있다면 그 다이슨 스피어. 뭔지 모르는데. 프리먼 다이슨. 그 얘기를 해야겠다, 그럼. 과학자도 공학자도 모르는 얘기를. 프리먼 다이슨이라는 학자가 제안했던 건데요. 항성계에서 그 항성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대부분 바깥으로 나가서 없어지잖아요. 그 내부에 있는 행성이, 문명을 가진 행성이 이걸 쓰기 위해서 이걸 구체를 가지고 이 영역을 덮어서 사실 프리먼 다이슨이 얘기했던 거는 뭐 그 돌 이런 운석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나중에 SF로 가면 이게 아예 금속으로 덮는 이런 개념이 되고 그게 전부 반사돼 가지고 다시 이 속으로 들어오는 그 에너지를 다 쓴다. 이 문명이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로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그 양반이 했는데 만약에 이런 수준의 어떤 공학적인 개가를 어느 문명에서 올렸다면 그거는 GMT 같은 거로 정말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 항성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쇳덩어리라면 안 보이지 않을까요? 안 보일까요? 빛을 다 흡수해서 쓰고 있는데 스펙트럼 시커멓게 그냥 조금 삐져나오는 거. 볼트 너트 사이에 이렇게 점으로 막
그 영화,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거 다 이렇게 용접 자국 같은 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과학자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원래 그 에너지는 받는 만큼 내보내야지 유지가 되지. 그걸 다 받았으면은 계속 온도 올라가죠. 그럼 다이슨 스피어는 좀 상상적인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는 게 들어오는 에너지가 나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위험한 상황이. 별하고 온도가 같아져 버립니다. 아이고, 안 되겠네. 이거. 정말 공학적 대실패. 돈만 엄청 쓰고. 세상에서 가장. 괜찮아요. 일자리 늘렸으니까. 그러면 되죠. 경기부양. 경기부양 일자리십니다. 자, 그래서 제너레이션 우주선 별로 그닥 말하는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궁금해집니다.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지 몰라도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우리가 얘기가 나온 게 뭐 제너레이션 C 별로 가능하지 않아 보이지만 뭐 또 안 되는 건 아니고 또 웜홀 뭐 워프 얘기는 지금 나왔고요. 웜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천문학적으로 또 생각을 했을 때 인간이 갈 수 있는 우주의 영역은 이론적으로 뭐 한계가 있는 것인지 또 공학적으로는 어떤 뭐 관측은 거의 뭐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사람이 가는 건 태양계를 못 벗어난다고 봐야죠. 못 벗어날 것이다. 나중에도요. 워프하면 안 될 거다. 사실상 그 힘들지 않을까. 실제로는 힘들 것이다. 실험은 하고 있지만. 아이씨. 되면 좋겠지만 공학자는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과학자들보다 좀 단순하다고 되게 평가받고 있으니까. 공학자는 너무 단순해서 시키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션이 떨어질 것인가 과연. 돈이 안 되잖아요. 아 맞아. 공대 대학원생한테 시키면 돼요. 야, 할 수 있어요. 그거 해내는 겁니까? 네.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공대 대학원생한테 시킨다. 코끼리를 줄이든 큰 냉장고를 만들든 어떻게든 넣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워프는 아마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태양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학자로서의 K 박사님의 생각. 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몇만 년이 지나도요? 그러니까 몇만 년 동안 사람이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하긴 그렇죠. 살아남으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아마 가능할 것이다. 근데 지난주에 강양호 기자님 강의 들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우린 안 될 거야. 핵 때문에. 함정이 너무 많죠. 지금 우리 문명의 발걸음 앞에 놓여있는 지뢰들이 너무 많아요. 핵도 그렇고. 그래비티 영화 보면 생각한 건데 우주에 나갔다 온 사람들은 세계관이 좀 변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올라가서 지구 전체를 보면 제가 이렇게 보는데 식별되는 땅이 좀 있더라고요. 저기 시나이 반도 보였고 나일강하고 그 유역하고 쫙 보였어요. 지금 어제 그제도 이집트에서 50명 죽었거든요. 저기 어디서 그렇게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 하는데 이렇게 위에서 600km 위에서 보면은 이게 좀 우습잖아요. 그 모든 상황이. 밖에서 보면 한 가족인 게 다 보이는데 정말 사소한 걸로 죽이고 뭐 돈 이런 걸로 사람 죽이고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뭐 영화로 본 거지만은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명왕성 궤도에서 보이저호가 찍은 지구 사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창백한 푸른 점인가 그거죠. 그걸 보시면 세계관을 많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뤄낸 것도 많고 알게 된 것도 많은데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모르고 그런 것도 너무너무 많고 내가 지식을 아는 것과 내가 그 지식에서 뭔가를 통찰하고 깨닫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과학과 사람들의 모토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게 꼭 이게 학과 학의 만남이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공학은 안 들어가나요? 공학은 자연과학에 포함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공학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게스트로 그냥 한 번씩. 학과 학이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개념들과 과학적 개념들, 과학적 지식들과 내 삶과 인간과 이런 것이 매치되는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뭘 얻어내면 그게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한 얘기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정리를 한다면은 정말 우주는 넓은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너무너무 아직. 자연과학자, 공학자 다 합쳐도. 합쳐봤자. 합쳐봤자. 그리고 이제 한마디를 제가 이제 덧붙여야 되는데 요즘 자연과학은 공학의 도움이 없이는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사실. 왜냐하면 제가 천문학을 하는데 정밀한 망원경과 관측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번에 뭐 힉스 입자 발견한 것도 입자 가속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지금 뭐 사실은 같이 간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그럼 공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얘기를 또 해주시겠죠? 뒤통수 치셔도 돼요? 같이 가는데. 마이크 꺼주세요. 따르는 사람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같이 가는데, 이제 빅빅에 나왔듯이. 셸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셸든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한 이론 물리학자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로 나오는, 그 친구는 실험 물리학자예요. 레너드가 실험 물리학자. 네, 레너드가 실험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이제 실험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공학하고도 비슷한. 그러니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험을 어떻게 설계해서 하면은 잘 나올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 셸든이 레너드를 굉장히 무시하죠. 그러니 공학자는 오죽하겠어요? 과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연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거를 갖다 이해하려고 드는 학문이잖아요. 네. 더 나가서 수학을 가지고 오히려 그걸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드는 학문이라면 공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결과 위에 서서 그게 자연이 아니라 인간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고민하고 뭐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그 과학자들을 위해서만 공학자들이 일하는 거는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뭐 아이폰이라든가 문명기기들을 만들어내는 게 공학자들이 것 같아요. 두 분이 말빨이 장난이 아니시네요. 아주 교묘하게 씹는 거. 지금 K 박사님의 얘기는 뭐 공학자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리드할 테니 너희들은 따라와라. 이 얘기로 들렸고 K2 박사님 얘기는 과학자들이 찾아낸 이런 것들을 밟고 우리가 인간에게 이로운 홍익인간 제세유와 인간에게 이로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재밌는 게 공학자들은 계속 고민하는 게 GMO나 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인간한테 이롭냐 아니면 이롭지 않느냐를 가지고 계속 가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공학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실은 발견을 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설명을 하면 노벨상도 타고 그런 데서 기쁨을 얻잖아요. 무책임하고 냉정하군요, 과학자들. 때로는 그렇게 막 이것저것 싸질러 놓으면 이제 공학자들이 이게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섬세한 감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정도의 수준 있는 과학을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과학자 중에서도. 과학자 중에서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있을 학부모와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질문을 대신 하자면, 자, 우리나라에서 밥을 벌어먹고 산다라면 어느 쪽을 좀 덜 굶을까요? 덜 굶을까요? 그 질문에 때가 있는데. K 박사님부터 먼저 과학자적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제 강연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정체를 밝히고 하니까. 네. 앞으로는 과학, 공학 통틀어서 앞으로는 과학의 시대가 된다. 여기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기도 한데. 훈련받은 지식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훈련받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이제 시대를 이끌어 나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시대가 와야 그런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는 과학을 계속 공부해서 학위도 받고 하면은 굉장히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것만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죠. 우리 대학 때는 20세기였잖아요. 지금 21세기인데 그때 우리 박사님 그 노래도 소개해 주시고 했지만은 민혜정을 대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학이 중요한 시대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그러게요. 공학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만 한정돼서 얘기를 하자면 기술 입국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맨날 산업화 막 이러면서 해왔기 때문에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과학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가져와서 그걸 공학적으로 상품화시켜서 팔아먹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변한다면은 먹고 살기는 공학자들이 당연히 훨씬 쉬울 텐데 근데 저는 K 박사님 말씀에 이제 동감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존재 가치나 뭐 이런 게 있으려면은 기초학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더 무게가 많이 실려야 풍성해지고 인간들이 살아갈 때 그런 의미 있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 학부모님들한테 안 중요해요. K2 박사님은 제가 그동안 채널을 좀 많이 시켜놨어요. 진짜 공학자가 아니구나. 진짜 공학자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K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잘 풀리셔가지고 밥은 안 굶으시잖아요. 굉장히 잘 풀린 게 이 정도죠. 굉장히 잘 풀린. 그럼 뭐 K2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과학이 암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과학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과학기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이나 구호로는 굉장히 많은데 네. 현실적으로는 그 대책이라든지 무슨 계획이라든지 하는 게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이가 없는 게 많아서 과학자들이 과학 정책 같은 데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우리끼리는 네. 우리끼리도 하고 외부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너무나 상황이 어이가 없기 때문에 네. 도저히 대책이 안 보이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많고 아유 뭐 이래서 되겠어 언제 되겠어라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많이 생기죠. 이거는 꼭 과학의 문제라기보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문제가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학부모들이 나중에 우리 애가 크면 어떤 직업이 전망이 좋을까? 꼭 과학자, 공학자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걸 누가 압니까? 20년 후, 30년 후에 무슨 직업이 전망이 좋아지고 누가 밥을 덜 굶고 더 굶을지는 정말 지금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뭐든지 어느 분야든 정말 잘한 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야구도 우리나라 야구 굉장히 프로야구 아주 인기 있는데 야구를 그래서 하면은 밥을 안 굶나. 네. 잘해야 되는 거죠, 뭐. 네. 잘해서 프로야구 선수 돼서 잘하면은 안 굶을 거고요. 네. 야구가 아무리 붐이라도 못하면 또 굶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팀이 많으면 조금 덜 잘해도 그렇죠. 예, 그런 건 있죠. 네,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1등이 돼야 된다거나 경쟁을 부추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그런 것에 20, 30년 후회를 구애받아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박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이라면 과학이 가진 의의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접근하면 결국은 과학도 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도 밥도 안 굶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제가 그래서 대안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20년 후는 어차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네, 제 생각도 그래요. 네. 그게 답이에요. 어차피 몰라요. 어차피 몰라요. 이거 해서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다가 뭐 운 좋으면 되는 거고. 맞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별거 있나 뭐. 운 없으면 뭘 해도 안 돼요. 어차피. 맞아요. 그렇게 그 이상한 평생에 통할 것 같은 장기적 플랜 같은 거 세울 필요도 없고 통하지도 않아요. 잘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요. 제 인생관이 그래요, 사실. 오늘 제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 하고 왔어요. 자, 뉴턴의 발가락, 뭐, 두서없이 이 얘기 저에게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우주여행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과학자와 공학자, 뭐 배틀이 있었기도 했고 서로에 대한 어떤 존중심 같은 것을 보이는 그런 비굴한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악플이 무서워서 네, 그냥 그 차이를 또 좀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싶은 시간이었고 아마 나중에 또 이런 류의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뉴턴의 발가락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story you're about to see is true.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허블 망원경의 그 어처구니 없는 AS 대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엔 조금 더 무거운 주제로 비슷한 얘기를 좀 다룰 생각입니다. 챌린저호 폭발 사고. 허블 망원경 사고에 비해서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비극이자 재앙이었는데 이게 아마 1986년이었을 텐데요. 저도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그때 중계를 해서 이때만 해도 우주왕복선이 많을 때가 아니라 콜롬비아로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발사하던 게 챌린저호였는데 1분 조금 지나서 그냥 공중에서 폭발을 한 광경을 보면서 다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고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얘기를 한번 K 박사님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그 생중계를 봤는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본 장면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딱 올라가서 얼마 안 돼서 폭발을 했는데 그때는 실감이 안 났어요. 너무 그렇죠.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어안이 벙벙한 상황인데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다는데 너무나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충격이 너무 커서 근데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한 7명
그렇죠. 7명. 네, 7명이 타고 있었는데 폭발을 해서 전원이 그냥 사망을 한 거죠. 이게 사실 비행기 같은 거 떨어지면 뭐 300명이 죽기도 하는데 그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또. 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준비되고 있던 아주 많은 그 우주 계획들이 다 중단이 됐죠. 다 중단이 됐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과 노력과 기술을 투자한 이런 프로젝트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귀결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이음매를 연결하는 고무링이 파손이 됐대요. 네. 그 아주 사소한 부품 하나가 그 출발한 지 1분 조금 지나서 벌써 파손이 파손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연료가 새서 폭발이 됐다라고. 이거야말로 공학자이신 케이트 박사님이 바로 특히 그 뭐 열차 패치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전공이신? 관계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 예. 근데 그 고무링 K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되게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고무링 하나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 고무링이 스페이스 셔틀에는 구조가 비행기 모양으로 생긴 본체가 있고 그 본체 엔진에 연료를 액체 연료거든요. 액체 연료를 공급해주는 연료통을 그 배 부분에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원통형으로 돼 있는 그걸 달고 있고. 근데 또 양쪽에 초기에 추력을 갖다가 크게 또 무게가 워낙 나가니까 제공을 해주려고 고체 로켓을 2개를 또 연필 모양으로 생긴 거를 양쪽에 또 세워놔요. 근데 이제 그 고체 연료 로켓, 고체 연료를 이렇게 담고 있는 그 연료통 사이에 이음매 부분을 갖다가 실링을 해주는 거죠. 뭐 새 나가지 않게 해주는 고무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발사하면서 실은 그날따라 뭐 날씨가 상당히 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무가 온도가 떨어지면은 기계적인 성격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고무줄 같은 것들 평소에는 뭐 잘 드러나고 줄어들고 하다가도 온도가 되게 낮아진 순간에는 탄성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끊어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 때문에 그 이음매 부분이 제 기능을 못 해가지고 고체 연료 로켓이 연소가 되면서 고압의 연소 엄청 높은 가스가 막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고무 이음새 고무링 사이 이음새로 그 연소 가스가 튀어나온 거죠. 가스가 새 나온 거군요. 근데 그게 불행하게 어디에 닿았냐면 그 연료 탱크에 닿았어요. 그래서 폭발을 한 거죠. 그 열기 때문에 폭발을 하게 된 거군요. 그 불과 1분 몇십 초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발사 초기에 지구 중력을 극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장 많은 연료를 쏟아붓고 가장 힘을 많이 줄 때인데 근데 그 시점에 지구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지구 방향으로 쏴줘야 될 연소 가스가 새 나와가지고 연료 탱크를 건드린 거죠. 원래 가장 위험할 때는 발사하는 순간하고 착륙하는 순간이죠. 가장 위험하다. 가장 위험하죠. 오히려 나가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사고가 날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 제가 보기로는 문제를 알았다. 알아서 뭐 발사가 몇 번이 연기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쏘고 결국은 사고가 났다고 제가 봤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는데 나사에서 어떤 회사에 외주를 줘서 만든 부분인데 그 회사의 그 담당자는 계속 반대를 했대요. 외주사에서? 외주사 쪽에서. 쏘면 안 된다고. 쏘면 안 된다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나사 쪽에서는 이 회사에서 쏴도 된다라는 허가가 와야지 쏠 수가 있는데 계속 그 회사에서 확인을 안 해주니까 못 쏘고 있는데 나사 쪽에서는 이제 빨리 쏴야 되니까 어쨌든 계속 연기된 거니까 크게 문제가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안이한 생각을 약간 했군요. 압박을 했어요. 어떻게든 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서 달라.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사가 요청한 대로 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담당자는 끝까지 반대를 했대요. 담당자 개인은? 개인은 끝까지 반대를 했고 그리고 다른 경우와 달리 그러다 나사에서 그럼 이제 쏴도 된다라는 확인서에 서명을 해라.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 없었는데 그 서명까지 요구했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나사도 확신이 없었던 거군요. 확신이 없었는데 그 서명까지 받았는데 그 나사에 파견되어 있던 그 회사 직원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궁금해지는 게 그 책임 소재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나요, 이게? 서명은 했고 회사는. 그러면은 개인은 안 했고. 근데 정황은 이제 나사가 이렇게 밀어붙인 거고. 굉장히 궁금해져요. 이럴 때 결국 그 외주사가 당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까지는 저도 못하겠는데.
그때 허블 건도 그렇지만 이 외주사들이 항상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놓이고 하게 되는데 근데 걔네들도 끝까지 저항을 못한 거는 그 한 사람 빼고는 갑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는 거기에 어쨌든 굴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오묘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 측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책임은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한 것 같고, 이쪽에서도 뭐 문제가 있긴 있지만 뭐 큰 문제가 있겠냐라는 분위기가 이제 막 그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그래서 봤더니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사회학자가. 다이안 본이라는 여류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거를 정의를 했어요. 이걸 그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게 이상한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저 다른 의미로. 이상하게 잘못된 거를 바로잡자라는 의미로 쓰는데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사실은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누가 봐도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 어영부영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넘어가져 버리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좀 만연해 있는 그런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챌린저 사건이 이 상황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폐쇄된 조직에서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지나치게 이제 갱도되어 있을 때 뭐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에도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어 왔고 조금씩 그럼에도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그 증거를 대라. 그게 이제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가 된 상태죠. 이제 이상해진 상황이죠. 계속 문제가 있는데 괜찮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것처럼 그냥 굳어져 버린 상태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사람이 생각한다는 게 참 무서운 게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용인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이 아예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 이 나사라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이 큰 조직. 이런 조직에서 이런 거대한 오류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사실. 단지 어떤 뭐 로켓이 폭발하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폐쇄된 사회가 아니라 이제 약간 오픈된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 버리면 그렇죠. 전혀 어이없는 걸 당연하게 얘기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네가 죄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없어 그러면은 그럼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버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그 사고의 그 구조 속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은 없다고 하면 되지 왜 그만두냐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리는. 그러게요. 그러게 말입니다. 7명 돌아가신 분들 중에 교사도 있었고 이 교사는 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생중계가 됐던 거예요. 아 민간인들이 민간인의 교사가 타서 그 생중계로 물리 강의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가서 우주에서. 그래서 생중계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럼 미국의 뭐 학생들 다 보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다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충격이 너무 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섣불리 우주 탐사를 이제 그다음부터 한참 동안 못하게 된 거죠. 저는 기억을 하는 게 여기 타고 있는 분들 중에 학자 출신이지만은 아마추어 색스폰 연주자가 있었어요. 물론 그게 뭐 학자가 주 직업이니까 탄 거죠. 색스폰 연주자로 탄 건 아닌데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음악인들이 대접받는. 아무튼 갔는데 이분이 원래 거기 가서 지구상에 있는 그 장 미셸 자르라는 전자음악 하는 사람이 있어요. 꽤 유명한 사람인데 닥터 지바고 음악을 만들었던 모리스 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양반하고 협연을 하게 돼 있었어요. 우주에서 색스폰을 불고 이 사람이 지구상에서 키보드를 하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죠. 가시다가.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음반을 나중에 냈는데 이제 이분을 추모하는 음반을 아예 대신 발매를 하는 이런 비극도 있었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사고 후에 이제 조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 발사를 반대했던 그 두 사람이거든요. 그 파견돼 있던 사람하고 회사에 있던 사람하고 두 사람인데 배신자로 반대한 사람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사고 나고도 정신 못 차린 거네요. 지금 사고 그 외주사 외주사에서 그래서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을까요? 사실은 이제 뭐 좋은 시나리오는 그 외주사 입장에서는 완벽한 줄 알았는데 우리도 모르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 네. 이게 이제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렇죠. 문제를 알고도 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그걸 까발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인류의 그 책임 회피의 역사만 해도 책으로 한 권 쓸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될 것 같아요. 그 신뢰들과 거기에 동원된 기술과 거짓말의 종류, 또 태도들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관련된 사람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외주사나 나사 이거랑 직접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면은 처음에 보다가 잘 가는군. 뻥. 그리고는 한 10초쯤 지나면은 어떡하지 이거? 이 책임 문제 어떡하지? 난 뭘 개입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나. 물론 저는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저는 비유로 말씀드린 것뿐이고 저의 경우는 이제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겠나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랐다가도 이 속에서 굉장한 정치가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회사에도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기가 막히게 희생자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아무 잘못이 없고 어떤 사람이 막 잘못한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 그것도 천재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웃긴 게 그 자리에 딱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빤히 보이는데 그렇죠. 이게 서류화라도 되고 해서 딱 보이면은 안 보이는 거야 전혀. 다들 이제 이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름대로 그 짓을 하려고들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미국의 우주 탐사 기획들이 많은 타격을 받은 거죠. 뭐 얼마나 지장을 받았을까요?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진행을 못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진행을 못했다. 쏘지도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진행했겠지만 쏘는 건 아마 2년 지나서 그 무인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랬군요. 허블 망원경도 사실 그것 때문에 연기가 된 거예요. 원래 그때쯤에 발사될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연기가 되었어 90년에.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좀 잘하지. 화성에 들이받은 탐사선 하나도 가면서 계속 궤도 수정을 했거든요. 궤도 수정을 하면서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뭐 맞겠지 계속 한 거니까. 비정상의 정상화군요. 가서 보니까 이제 어이없이 들이받아버린 거죠. 그 일은 정말 인류 역사상 한 10대 바보짓에 속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안 타고 있었길래 정말 망정이지. 뭐 몇천억이 그냥. 그러니까요. 날아가버린 거죠. 물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사진은 몇백억짜리 인공위성을 넘어뜨린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그 인공위성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게 있는데 그게 그 마룻바닥, 교실바닥 같은 그런 바닥에 이렇게 꽝 넘어져서 깨진 거예요, 이게. 멀쩡한 방금 만든 인공위성이 완제품이 깨져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가 무슨 잘못을 회사에서 무슨 잘못을 하던 이 사람들의 입장이 되진 않을 것이다. 빅뱅 이론 보면 화성 탐사 로봇을 고랑에 빠뜨리는 이라고 나오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원인을 모를 사고로. 그런 일 생길 줄 누가 알아요? 실제로 있었는지도.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벌이는데 사소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윤리적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사고를 내고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은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이런 류의 사고도 결국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또 수습의 문제인데 아까 말했듯이 수습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제 책임을 뒤집어 씌우거나 그런 문제들도. 그러게요. 참 이게 어렸을 때는 얼마나 단순해요. 윤리적인 그런 가치 판단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일들은 내가 한 37%쯤 잘못한 것 같고 저 사람이 한 32%쯤 아닌가. 저 사람은 40%쯤 되지 않는가. 이런 식의 상황들이 또 벌어지고 거기에 나서 가지고 책임을 지면 나만 손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서로 간에 또 그래서 1%라도 상대한테 더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 친구였던 사람들마저도. 근데 이게 무슨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내가 확실하게 100% 잘못했으면은 차라리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묘하게 뒤섞여 있으니까는 그 속에서 이제 그 악의가 아니더라도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돼버리면 결과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혹은 뭐 엉뚱한 사람이다 책임을 지는 이런 일들이 과학계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반복되는데 참 아쉽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정말 악한 인간은 없는데 이 속에
다 추해져 있거든요. 그런 결과가 돼버리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게. 저같이 정직한 사람은 10%의 잘못만 있어도 바로 나요 하고 이렇게 한바탕 나서면서 죄 없는 자가 내게 돌을 던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만큼 책임 있는 일을 하는 게 없어가지고. 아, 여기 있는 분들 다 뭐 사실 그만 거 무지하게 책임지고 싶은데 책임질 일을 주질 않아요, 그냥. 근데 그 책임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우리 공학자신 케이트 박사님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달 로켓을 만들 때 중요한 부품을 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때는 우리들과는 달리 큰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참 자세가 되게 계신가요? 글쎄요. 열차 폐체 우리 아마 그 정도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사고만 안 나면. 저기 로켓이 떨어지는데 내가 책임지고 싶어도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정말 어깨를 딱 벌리고 나서고 싶은데 남자답게 뭐 이런 내가 식으로. 잘못한 건데 내가 설계했는데 잘못했다. 뭐 사람 안 죽었으면. 근데 이 열차 폐체 같은 경우에는 도로 들어올 때 특히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케이트 박사님이 기술력을 발휘하실 될 입장이 있는데. 잘하실 수 있죠? 아유, 물론입니다. 예, 뭐, 박수. 생뚱맞긴 하지만. 챌린저호 이런 사고 우리도 달에도 뭐 보낸다 그러고 앞으로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우주 탐사를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건 그렇게 지나치게 압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실 그런 게 상당히 좀 위험하죠. 그런 압박이. 달 착륙선 뭐 보낸다고 2020년까지 얘기 나왔을 때. 지금 무인 계획인 거죠. 그렇죠. 무인이죠.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는데 어디 강연에서 되게 재미난 얘기를 들었던 게 보내기로는 했는데 이제 어떤 장비들을 넣을 건가, 그리고 뭘 보낼 건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제 뭐 2020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직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 얘기는 뭐 태극기를 잔뜩 실어다가 퍼트리는 게 낫지 않다. 저희 예전에 얘기했던 알바끼 뭐 이렇게. 근데 로봇을 한 대 보내기로는 했다고 그러는데. 로봇가 다니면서 태극기를 꽂나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과학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연구 주제가 정해지고 그런 게 이제 계획이 접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얘기하면 과학은 빠져 있어요. 딴 얘기들이 나오는군요. 그냥 기술적인 얘기 일단 나로도 로켓을 쏜다 이거잖아요. 거기 위성이 뭐가 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로켓을 쏴서 위성을 쏴서 그 위성이 어떤 과학적인 일을 한다거나 그런 데 대한 관심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챌린저 폭발 사고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발사체를 그리고 민간인까지 탑승한 마당에 그 의미 있게 우주로 보낸다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거기서 뭔가 압력을 넣고 한 뭔가 개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텐데 그럼 집단이 과연 이제 그 목표에 대해서 충실했냐. 우리나라도 이제 달 탐사를 할 때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뭘 넣을지를 아직 논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정하고 그 개발 과정에 포함된 관계자들한테 그런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가 정확히 시키는 게, 이제 그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의식이란 걸 우리가 뭐 의무적으로 가지는 거 이전에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공유와 공감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책임감도 생기고 일도 제대로 하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도 지는 자세가 생기는 거 그러겠네요. 근데 이게 어떤 단순히 어떤 정책이라는 개념으로 뭐 어떻게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걸로 그 오리엔트가 되면은 실제 과학자들은 오히려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쪽으로 되면은 정책이 바뀌면 안 가거든요. 그렇죠. 공약을 했지만 달에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걸 어떤 사이언스를 할 건가를 연구할 가치가 있느냐. 자기는 그 논문도 써야 되고 과학적 업적을 내야 되는데 연구에서 내 시간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냐. 그렇게 판단하면은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달 탐사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국민 세금이 크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도 그런 과학적인 이해관계나 뭐 어떤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과 사람들의 이 프로 통해서든지 그런 걸 계속 알고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정도면 가볼만 하지 않냐 뭐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은 좀 더 건전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진지한 논의가 과연 반영이 되느냐. 그런 모습을 봐온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 뭐 사대강 같은 경우도
많은 과학자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사실 정치적 정책적 리더십과 또 그걸 실제로 연구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지나 이해나 이런 게 잘 접목이 돼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걸 뭔가 열심히 할 만한 의욕이 안 생기기 마련이죠. 결국은 과학계도 뭐 사회에서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게 어떤 물론 미국의 뭐 챌린저 사건이 꼭 그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흐름 속에서는 사고가 나도 더 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조직 안에서는 거죠. 그 작은 조직 안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군요. 그 당시에는. 그렇네요. 이게 얘기 듣다 보니까는 우리 달 보내고 이런 것도 좀 더 이 과학과 사람들이 앞으로 그 1000만 다운로드를 이루게 되면 국민의 이제 4분의 1 정도가 듣게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국민 투표를 하죠 뭐. 댓글 4천만 개 받아서 많은 국민들이 진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정책에서도 추진을 할 거고 그러면 과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를 내게 될 거고 그러면서 사업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작지만 우리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 2020년에 달 간다더라. 가면 좋지 짱 뭐 이렇게 하고 마는데 그게 뭐 물론 되면 좋죠. 좋은 일인데 그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또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당사자로서 얼마나 또 중요하냐라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잘 전달이 되고 우리가 그걸 이해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책도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역할을 우리 팟캐스트가 앞으로 2020년까지 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은하계에 넘어 진출할 때까지 그 처음 의도와 다르게 굉장히 교훈적인 결론이 나왔네요. 그러게요. 뭐 한 번씩 그래야지 우리도 뭐 어쩌다 한번 어색해요. 어색한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여기까지 와버렸어. 그러면은 뭐 좀 비극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이 부분을 맺게 됐는데 그런 것 같네요. 우주 경쟁, 우주 여행 오늘 우주 여행 중심 주제로 얘기했고 그 와중에 사고 난 얘기를 또 뒷부분에 하게 됐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건 맞고 할 거면은 잘하자는 얘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잘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를 뭐 재탕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동시에 찾아보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멋있게 그걸 또 응원을 하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시간 상당히 긴 시간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과학자, 공학자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는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예고를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녹음할 때쯤에는 할로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로윈이 뭔지 아시죠? 만성절이라고 그러죠? 그 막 귀신 바가지 쓰고 다니면서 그 원래는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그렇게 해요. 그죠? 귀신 가면 쓰고 길거리 다니면서 사탕 아니면은 맞을래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사실 그 할로윈이 아니잖아요. 없죠. 강남에서는 그게 크리스마스만큼 크다는데요. 네, 무슨 뭐 클럽 빌려가지고 그런 거 한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못 하니까 우리는 할로윈 특집으로 정말 지구 멸망, 둠스데이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